원효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요. 재건축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죠. 그 한형기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선 시작할 때 저희 조합장님의 간단한 이력을 좀 예. 소개하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건설 쪽에서 한 20년 넘게 종사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첫 직장이 그 대우건설에 11년 근무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건설에 10년 근무하고 네. 마지막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현장 소장을 끝으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직접 3차 현장 소장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재건축에 관련된 거라면 이전에 조합장 한번 경력이 있고요. 사고 조합의 조합장. 예. 그래서 IMF 직전에 한번 성공시킨 예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 토탈 컨설팅 회사의 부서장으로 직접 전체 컨설팅을 한 4년 동안 한 사례가 있어서 네. 재건축에 관련한 어떤 모든 경력은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시네요. 예. 근데 일단은 가장 주목받으시고 이렇게 혜성처럼 떠오르시게 된 거는 그 17년간이나 지지분이라던 그 신반포 1차 예. 그 재건축 그 조합장을 갖다 중간에 맡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예. 변신시킨 건데 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조합장 맡으시게 된 계기가? 저는 그 조기 은퇴 2004년에 하고 2006년 1월 달에 가장 그 내가 마지막 살고 싶은 단지가 사실은 한강변에 반포에 여기에서 이걸 사놓고 영국에 한 5년 쉬러 갔어요. 은퇴를 하고.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그래서 한 5년 뒤면 이제 당연히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2005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6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예정이었으니까. 그래서 투자해놓고 이제 영국 갔는데 이게 2006년 관리처분 인가 첫 번째 초과이익 한수제가 2006년 9월 25일자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신청하지 않는 단지부터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일 날 신청했는데 그게 반려처분되면 초과이익 한수제를 걸리죠. 반려됐으니까. 그러면서 소송에서 1, 2심 치고 이렇게 완전히 중단되는 요즘 초과이익 한수 때문에 중단되듯이 그런 상태에서 2008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영국으로 전화해서 이거 살릴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급히 귀국해서 만 2년을 꼬박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합의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일단 살려야 되겠고 해서 비대위 뜻을 받들어서 제가 와서 설명을 열어서 조합장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비대위를 조합장 시키고 이사를 다 주고 그리고 정말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2심까지 졌는데 우리가 비대위 합의하고 비대위가 피고 보조 참관을 취하고 우리는 730명 전원이 정말 우리 이제 간절히 원한다. 대법원에 탄원서 내고 서초구청에 탄원서 내고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겼어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서 비대위한테 줬는데 역시 비대위는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은 처음부터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는 거였더라고. 소송으로 이렇게 아작을 그러니까 중단을 시켜놓고. 그래서 2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싸움만 해요. 오세훈 시장이 야 기부채납 25% 하고 50층 허용해 줄게. 그리고 올림픽 덕혜공원 해줄게. 엄청나게 대박이에요.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인데 내가 왜 25%를 기부채납해? 우리 땅이 25%면 5천억이야. 근데 사실은 기부채납은 10%고 시설 기부채납 올림픽 덕혜공원은 15%인데 그걸 싸움하면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시 해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게 50층에 올림픽 덕혜공원을 하고 25% 기부채납 이거를 어떻게든 받아서 할 생각으로 아웃시켰는데 아웃시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18년째잖아요. 중단된 지가. 그러니까 조합장 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조합장이 이제 되셨죠. 방법 없이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우리 이제 조합장님 이제 조합장으로 되고 난 뒤에 불과 2년 반 만에 이제 도시계획심의 또 건축심의 통과시켰고 또 사업시행 변경 인가 또 관리처분 변경 인가 이 어려운 과정을 2년 반 만에 해냈더라고요. 보통
좀 재건축을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예.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 해낸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사실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트랙 내지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인허가 하나 끝나갈 때쯤 되면 중복해서 먼저 준비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걸 못합니다. 인허가에서 바뀌어버리면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간은 작업했던 거. 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아 이거는 바뀔 큰 염려가 없으니까 시작해. 네.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2년 반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한쪽에서는 인허가를 진행하고 네. 한쪽에서는 이주, 철거, 공사해서 총 4년 8개월 만에 입주까지 가는. 아. 그러니까 이것도 투트랙을 해서 예. 가능한.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시는 미리 준비한 거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삭발 어떤 그 투쟁하고 예, 예. 그다음에 단식 뭐 서울시청에 그렇게 해서 관하고도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허가를 1년 이상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내가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만들 때까지 1년 기다려. 우리가 지금 18년째 헤매고 있는데 1년 기다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하고 합의 다 했어요. 뭐 60, 거의 뭐 50 몇 층. 합의 다 끝났는데 치우고 네. 1년 기다려 하니까 못 기다려. 그러면서 막 단식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만 빨리 보내주고 좋아. 50층은 안 되고 그럼 38층까지.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38층이라도 받아요. 처음에는 50 몇 층으로 하기로 됐는데 이미 합의 끝났어요. 네. 이 기부채납 다 25% 해주기로 하고. 네. 근데 시장이 딱 바뀌면서 없던 걸로 하고 새로 1년 기다려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그런 어떤 뭐 서울시하고 극한 대립이나 투쟁이나 아까 이게 그 투트랙으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상상하기 좀 곤란한. 그럼 이제 타협을 봐서 이제 38층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원래대로 해준 거고. 35층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10%만 한 거죠. 그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하자면 최강권에 나올 정도로 사연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10권은 써야 예, 예. 정말 시간 있으면 써서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진짜 이건 다 읽혀주고 싶어요. 뭐 그래도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저 신반포 이제 재건축 아리팍 네. 그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좀 힘들고 기억이 많이 남았던 순간이 어떤 단계였습니까? 아까 뭐 시장이 바뀐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서울시장이? 그때는 정말 너무나 깜깜했어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때. 아, 그때는 진짜 2011년 정도인가요? 예. 2012년? 2012년 초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11월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준비해서 12월에 건축 심의를 넣었고요. 네. 62층에 한강 덕계공원 다 하고 어떤 걸로. 그건 이미 그 전에 이제 합의했던 사항이고. 네. 그래서 12월에 넣었더니 2월, 3월쯤 되니까 너 1년간 기다려 이런 이제 나왔었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그때는 뭐 서울시가 시장이 안 돼 하니까 이걸 도대체 시장 몇 살려고 싸울 수 없고 제일 너무나 막연했고.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결국은 얻어내긴 했는데 그때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2년 넘게 비대위하고 그 전에 예, 예. 중단을 앞두고서 대법원 이기기 위해서 합의하고 뭐 그 전에 조합장 해임시키고 하는 2년이라는 그 시간. 네. 그 다음에 거의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20동, 21동하고 통합을 안 한다고 인허가를 안 주고 20동, 21동은 그 공사용 도로를 완전히 화단으로 조성해가지고 차량을 막아버리는 네. 왜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기억에 남고 네. 다른 데서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떤 고통이 있었죠. 그러면 그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 직전 그때가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이 한 번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건축 심의 통과한 다음에는 관리 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거의 그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고요. 네. 근데 재건축이 나중에 또 뭐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제일 문제가 그 조합원들의 단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단합을 한 건 무관심해요, 사실은. 예. 조합원들이 관심 갖고 우리처럼 우리가 총회 하는 98% 참석합니다. 네. 이거 공산당 회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석하고 열의를 가지면 조합장 이런 것들이 비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그냥 우후죽순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가면서는
일단 저에 대한 그 믿음이나 신뢰가 너무나 이제 확실히 조합원들이 각인돼 있었고,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비대위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총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그 조합원들을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른 데는 총회를 보통 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까지 한 4개월, 5개월 걸릴까, 저희는 한 달 10일이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문제 중에 하나가 조합원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일 큰 문제죠. 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추가 분담금. 예. 이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뭐 조합장이나 집행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비대위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반포 1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급금을 내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액수도 뭐 상당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당 한 1억 이상. 네. 근데 세대당 1억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일반 분양가가 바로 옆 단지가 대림 그 잠원 대림인데, 지금은 레미안 팰리스죠. 거기가 2,980만 원. 그 일대가 완전히 딱 3천만 원일 때, 네. 그때가 2013년이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정도로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집값도 그때 많이 떨어진 예, 상황이에요. 아주 최저점이 있죠. 예. 그렇죠. 그때 그 저희가 3,710만 원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세웠으니까 엄청 높게 한 거죠. 네. 엄청 높게. 주변보다 높게. 예. 훨씬 높았네요. 한 700만 원 평당 높았으니까 같은 옆 단지보다. 네. 그러니까 엄청 높게 잡은 데다가 다시 이걸 냈으니까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낸 거예요. 1,000억 이상을 냈으니까. 근데 그거는 수익을 내려면 먼저 지출이 줄여야죠. 네.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다음에 거기에 또 결정적인 게 사실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산을 맡기고 네. 그 아까 높게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수익이 줄면 우리 임원들 재산권이 날아가고 아, 근저당 다 해주고,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임원들이라는 건 그 조합장하고 이사들. 이사들 10명, 네. 그 집을 담보로 대의원들한테 다 근저당 해주고, 아, 그 다음에 그렇게 높은 데서 추가 이익을 낸다면 그 이익의 20%를 우리 임원들이 갖는 걸로. 인센티브를 받는. 예. 네. 자, 그러면 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이거 예를 들어서 1,000억 예를 들어서 공사비 계약을 하는데 네. 10%만 어떻게든지 깎아내 100억만 깎으면 20억 우리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죠. 네. 그 다음에 지출은 기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업 기간을 당기면 당길수록 하여튼 유리해지죠. 네. 그래서 당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오직 분양 수입. 그러니까 분양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이제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울 때 최고 5천만 원 분양가 분양가 5천만 원으로 신문에 대서특필했죠. 아 요즘 같은데 5천만 원 신기록을 세우는 단지 도대체 무슨 단지야? 네. 예. 근데 그거를 성공했어요. 아 미분양 안 되고 다 완판했어요. 아니 첫 번째는 55%가 미계약됐어요. 19대 1 나왔는데 네. 계약은 55%가 미계약이랬어요. 너무나 비싸다. 아,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예. 많거든요.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그거를 또 사전에 저희들은 대비를 했었고요. 한 1,000명 이상을 그 메리어트 호텔 최상층에서 한강에 내려보이는 데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네. 요즘은 줍줍이라고 하죠. 그때는 조합이 알아서 팔아야 했어야 돼.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한 2달 만에 완료를 시켰죠. 아, 그게 결정적이었네.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감안해서 다른 전략을 세워놓고 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를 하는데 아까 5천만 원짜리 분양은 그냥 일반이 아니고 조합원 걸 샀어요. 조합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조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야, 너 진짜 좋은 거 하나 골라. 네 개를 샀어요. 좋은 걸. 이거를 5천만 원 때린 거예요. 네. 나머지 평균은 4,130이고. 그러니까 4,130에서는 5천을 낼 만한 그런 좋은 노약층이 없으니까 네. 조합원 걸 사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유명 단지가 사실 그때부터 조명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 수입을 늘리고 또 하나는 다른 조합에서 못했던 뭐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다 그러면 관이 부과한 취등록세 그대로 내죠. 네. 우리도 내는데 내가 전문가니까 이건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래가지고 법무법인 사서 조사심판원에서 그
심판 청구해서 55억을 돌려받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무조건 다 돌려주죠. 네.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한신공이 땅 한 200억 가치를 무상으로 가져오는 또 그것도 중요한 판례를 하나 또 남겼고 이런 어떤 수입들이 이제 전부 다 모아서 그렇게 된 거죠.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진 그 반포 지역 5개 예. 통합하는데 원베일리 재건축도 사실은 지금 조합장님을 맡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제가 조합원으로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한 조합장님이 그걸 다, 했다고 다 인허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5개 그걸 서로 다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또 기대한 수익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진짜 국내 재건축의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2003년에 입주한 단지도 두 동이 있어요.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2015년에가 조합 설립 인가를 했는데 통합해서 예. 2003년에 입주한 거를 같이 넣었어. 네. 이걸 통합한다라면 대한민국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죠. 네. 네. 아 잠깐만 2003년이면은 저기 그 재건축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동짜리인데 네, 네. 한 동.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용적률 체계가 다 다르고요. 그렇죠. 하나는 한강이 보이는 단지, 안 보이는 단지. 네. 네. 그다음에 그 보통 한 단지 같은 건 14년째 중단 추진이 해서 조합 못 가고 네. 3차 같은 경우 경남도 7년째 중단. 네. 그다음에 뭐 23차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 네. 예. 이렇게 어떤 단계도 다 다른. 그렇죠. 이거를 이제 워낙 아크로가 성공하니까 저 양반 데리다가 돈 받겠다 해서 처음에 3차 조합을 내가 6개월 만에 14년 동안 조합 설립 못한 거를 6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옆에 단지 경남이 또 도와달래. 네. 아 그래? 그러면 전체 다 통합을 하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통합을 하면 이제 블록이 하나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공사하니까 다 철거하고 공사하니까 네. 정말 깨끗하게 네. 이렇게 블록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홀로 하는 거하고 일단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네. 심하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배 이상 올랐어요. 그 정도로 단지가 좋아진 거예요. 3,000세대 대단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이쪽에 전문가 있으니까 관에서는 통합을 좋아하죠. 네. 다닥다닥 나홀로 하나 하면 엄청난 민원에 복잡하죠. 도시 계획 자체가 웃기잖아요. 이렇게 하나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예. 뭐 단지별로 하려면.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관에서 볼 때는. 아, 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서초구청,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자, 도와주라. 네. 가능하지. 예. 그 다음에 여기 2003년짜리 있는데 이거 평생 이제 그 애물덩어리야. 네. 본인들이 원하니까 이거 같이 하도록 해주라. 예. 그거 안 해줄 이유 없죠. 본인들이 원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절차나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됐고, 뭐 이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는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7개월 만에 모든 거를 설명해 하고 몇 차례 이 통합해야 됩니다. 그 반대하는 추진위원장이 있었어. 추진위원장을 또 해임까지 시키고 네.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7개월 걸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게 한 단지가 14년 동안 조합 설립 못 하는데 예. 5개 단지를 설명의 시작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는 데가 7개월 만에 끝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는 정말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가면 넌 평생, 아까 너 2003년짜리 너는 영원히 재건축 못해. 네. 너는 영원히. 왜? 수익성이 너무나 300%짜리야.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 못해. 그 다음에 너 여기 각각 네가 어느 천년에 재건축할래? 흑원날 민원 뚫으면서. 그리고 가격 네가 그렇게 해서 가격하면 이게 아크로만큼 하겠냐? 네. 그런데 이게 3,000세대 한 단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네 개별로 하는 거하고 공사비, 사업비 훨씬 싸. 네. 일단 지출이 적어. 수입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건 상식 아니겠느냐? 훨씬 높아진다. 대한민국 1등이다 이제. 위치는 아크로보다 더 좋잖아요. 대한민국 1등이죠. 규모 더 크잖아요. 네. 아크로가 지금 평당 1억 가까이 가야 1억까지 갈 텐데 내가 1억 간다고 그랬으니까 1억 갈 텐데 그럼 우리 1억 이상 간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야, 나 믿고 한번 해봐봐. 안 되면 말고.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억지로 이렇게
어떤 경남의 추진위원장이 두 번째로 큰 단지인데 네. 자기 자리가 날아가니까 75세 정도 되는데 그걸 반대를 해요.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진두지에서 제가 조합원 아니니까 해임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설득을 했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 조합원들을 끌어들인 데는 정말 비전을 제시하는 거. 네. 네. 내가 이렇게 아크로 만들 때 내가 대한민국 1등을 만들어줄게. 최고 비싼 아파트. 네. 그리고 몇 년 안에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헤맨 거 내가 몇 년 안에 입주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다 주고 편지로 보내서 붙여놓고 여기서 2달 이상 내가 잘못되면 나한테 항의해라. 네. 나는 그걸 보내줬어요. 예. 죽기 살기로 난 그거 맞춰야 돼요. 네. 조합원들 약속했으니까. 보니까 딱딱 맞아가네. 예. 정말 저 새끼 저거 전문가가 맞네. 예. 믿죠.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는 언제 입주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노상고 그 대한민국 1등 만들어주고 가장 비싼 아파트 만드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럼 신이 나요. 예. 총회 한다면 내 설명회를 듣고 싶어서 예. 와요. 98%가. 그게 가장 동기부여, 이게 비전을 제시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또 조합장님에 대한 평가가 또 좋은 거는 보통 일반 재건축 하다 보면은 그 조합장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좀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좀 형사 좀 처벌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합장님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또 비결이 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센티브 제도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금융위기 때 최악의 상태에서 남들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내가 3,710만 원 잡아보니까 비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는 관리처분 통과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잡아놓고 우리 입주할 때는 추가 부담금 폭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변호사까지 끼어서 전 비대위가 주민들한테 현금 청산하자. 차라리 분양 신청 않고 현금 청산한 게 낫다. 우리 끝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래가지고 현금 청산자가 대한민국 1등을 만들겠다는데 강남에 현금 청산자가 20명 이상이 나와요. 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그래서 긴급히 조합원들 모이고 설명회에서 아니다. 믿어라 나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어떻게 하면 믿을래? 내가 집 맡길까?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맡길게 우리 조합원 직원들이. 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강력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 재산은 날아가는데 역시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가지고 남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나온 게 그 인센티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지켜도 좋은데 남은 거 너 다 가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것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설명회에서 나는 30% 요구했는데 20% 절충을 해서 이렇게 낸 건데 공식적으로 그냥 아예 인센티브 받기로 딱 약속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봉을 그때 당시 뭐 보통 한 5천만 원 할 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2013년 7년 전에 이미 연봉 1억 5천이었어요. 네. 그 정도 아니면 내가 이거 할 이유도 없고요. 네. 어차피 내가 조합장 하려고 처음부터 이게 뭐 조합원도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대접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는 게 합법적인 게 있었고 네. 내가 열심히 하면 공식적으로 진짜 몇십억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비리라는 게 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합장들이 5천만 원 이상만 걸리면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약이 없이 2년 이상 가야 돼요. 네. 그럼 5천만 원 1억 받고서 지금 2년에서 5년 사는 사람들 매달 나와요. 매달. 그렇죠. 지금도 나와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뭐 약간의 사회적인 반감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 재건축 조합의 어떤 비리, 이게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이제 조합장을 오래 하셨고 성공적으로 하신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재건축 조합장들 과연 어떤 뭐 자격이나 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합장들의 비리라는 게 모르겠어요. 한 5천만 원, 여기서 2천만 원, 3천만 원. 시공사가 안 주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시공사는. 네. 주면 뭐 6개월 영업정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회사들한테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한 1억 5천.
지금은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은 결국은 들통나서 살아요, 가서. 네. 거의 자기는 믿죠, 준 사람이 확실히 믿도록 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지만 다른 조합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전혀 엉뚱한 조합이 잡혀가서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려요. 네. 조금 걸린다. 무조건 걸려서 과거 한 15년 전에는 집이 10채 생긴다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는 시공사가 20억, 그때 당시 뭐 네. 내가 20억 줘서 그때 보통 한 200배를 줘야 돼요. 20배에서 200배까지를 줘야 돼요. 네. 20억 줘서 나한테 200억 아니면 500억이 생긴다면 그때 당시 시공사는 20억 주죠. 조합장에게. 예. 네. 그런 정도로 조합장의 능력이 있었고요. 네. 아니, 그 힘이 있었고. 왜 힘이 있냐? 15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네. 카톡, 밴드,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게 아예 없을 때니까 조합원들이 뭉칠 방법이 없어요.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장 하나만 10억에 매수하더니 집 뭐 5채를 주고 매수해서 집 50채 값을 받으면 시공사는 하죠. 네.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리는 없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조합장들이 어떤 자격이 뭐냐? 네. 자격 없습니다. 정말 재건축이라는 게 우리 3차만 해도 몇 조 원의 2,600명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별개의 서울시라는 서초구청이라는 인허가 과정이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2년 반에서 5년.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네. 또 갑자기 정부의 어떤 규제가 들어와. 네. 이게 사업 중에서 진짜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사업이에요. 네. 내 재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런 사업을 재건축이나 이거 종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단지의 조합원이 총회에서 뽑아가지고 조합장이 이 몇 조 원의 사업을 이끌어 간다?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15년 전, 10년 전에는 그때 성공할 수밖에 없던 게 시공사를 처음부터 뽑았어요. 추진위 단계부터. 네. 그러니까 시공사가 돈 다 대줘요. 근데 또 계약도 시공사 계약 방식이 아주 중요한데 확정지분제야. 확정지분제라는 게 무척 따지지 말고 너는 지금 20평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로 30평을 여러 모델하우스 요 품질로 해서 30평 줄게. 네. 너는 50평 줄게. 예. 딱 이걸로 끝. 네. 너는 내가 분양을 뭐 이익을 1,000억을 챙기든 분양해서 1,000억이 손해보든 이건 내 책임이야. 너 신경 쓰지 마. 네. 이게 확정지분제입니다. 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100% 확정지분제였어요. 네. 자,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 조합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공사가 다 인허가 오고 다 끌고 가요. 알아서 해준다. 다 끌고 가, 지가.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왜 이렇게 지금 재건축 엉망돼 버렸냐면 전부 다 도급제예요. 분양에 자신이 없어요. 분양에. 네. 시행사들이. 기존에 아니 시공사들이 시공사들이. 네. 기존에 확정 지분제로 했던 것까지도 도급제로 안 해주면 발 뺐어요. 네. 그러면 도급제는 뭐냐? 공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사비만 받으면 돼요. 야. 분양 책임 다 조합에 있고 네. 사업 모든 게 조합에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럼 조합장이 알아서 이제 사업을 끌고 가야 돼. 인허가도 다 해야 되죠. 네. 이게 비전문가가 무슨 죄죠? 그러니까 아까 2년 반에 끝날 걸 5년, 6년, 7년. 네. 아까 내가 조합원도 아닌 남의 조합 13차 가서 14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못하는 거를 내가 6개월 만에 인가까지 봐줘줬더니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 네. 이번에 10만 포 2차 20년 동안 조합설립 못해요. 네. 지금 제가 들어가서 조합설립 동의서 75% 50%를 10일 만에 받아냈어요. 오. 지금 돕고 있어요. 예. 올해 조합설립인가 10월 달에 총회하고 이제 신청할 텐데 예. 조합원들이 이건 별천지라고 그래요.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재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해서 이렇게 20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냐.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합장의 자격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조합장을 제대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뭡니까? 전문 조합 관리인 제도, CEO 조합장 제도라는. 네. 아, 예. 그렇죠.
자,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물론 저한테 지금 20억 제의한 데도 있어요. 연봉으로. 네. 근데 그거 안 가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조합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지가 하고 싶어 해요. 네. 이 조합장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부에서 전문가를 또 거부해요. 그래서 한 군데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사실은 참 없어요.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네. 네. 정말 전문가 아니면 이 사업 못합니다.